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교화에 따른 여야의 대응 전략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이 탄핵 심판 장기화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심판 음모론 유포는 헌정 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먼저 야당이 연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을 하라는 건데 4월 1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 뭡니까? 재탄핵입니까? 재탄핵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과 한 주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서는 단순하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아하.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겁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내란 극복에 모든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민주당 나름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위헌이라고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4월 18일 날 이후에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고 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기각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연결지어서 기어코 여론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인 체제로 완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8인 체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 그런 지금 민주당은 아마도 5대 3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흐름이. 왜냐하면 6대 2면 마은혁 후보자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용이 6이면 이미 결론이 났을 겁니다. 또 4대 4로 갈리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5대 4가 되는데 그렇죠. 5대 4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대 3이다 현재. 4대 4나 6대 2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은혁 후보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재탄핵을 한다면 이 재탄핵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왜? 동의사안이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돼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탄핵에 협박을 하는 건 똑같은 사안을 두고 똑같은 헌법기관을 지금 탄핵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며칠 전에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는데 이 일주일 후에 갑자기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줄탄핵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겁박에 불과한 게 지금 4월 18일까지 만약에 그 이전에 한다고 쳤을 때 예.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 4월 18일까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4월 18일 날 그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그 밑에 있는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또다시 그 권한대행 또 탄핵하면 또 이주호 권한대행이고 예. 그러면 어차피 4월 18일까지 안 되는데 저는 이건 그냥 협박용에 불과하다. 실제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박용이다. 근데 아까 차 교수께서는 이게 실제로 이행할 것이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 그 관세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근데 줄탄핵도 했을 경우 예. 그런 것까지 무릅쓰고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자체가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큰 뭐랄까요 정치적인 혼란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정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네.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좀 서둘려려고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뭐 일간지에 보면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지금 4월 18일 날 지금 문영배 대행과 이미순 재판관의 후임을 미리 지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명을 하고 난 뒤에 물러나겠다. 탄핵이 그러니까 이 가결이 되기 전에 물러나 버리겠다는 거죠. 사실 이 보통 평상의 경우에는요. 4월 18일 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면 네. 보통 한 달 반 전, 뭐 2달 전에 미리 후임을 지명을 해야 예. 국회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 후임자 지명 자체가 벌써 늦은 근데 상태거든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목 아닌가요? 대통령 목이죠. 근데 한덕수 대항 그 그래서 권한대행이 그 하겠다는 부분에 건가요?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그 대통령 목소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 학계에서는 다수설이 현상 유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국회 추천 목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부분은 권한 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지명을 해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부분은 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권에서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예. 이 자칫 잘못하면 여권의 일종의 뭐랄까요? 이거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시나리오에 휘말릴 수 알겠습니다. 있다. 그런 위기감을 상당히 절실하게 알겠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완전한 팩트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이제 의견으로 듣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해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이유인가요? 자, 여론전인가요?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서 이건 네.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왜냐하면 계속 탄핵을 시키면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무너지잖아요. 뭐 11명이 의결정족수인데 현재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줄탄핵을 계속하면서 네. 의결정족수를 무력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냥 입법 폭주를 하는 것들은. 그런데 거부권 자체를 할 수 없게 국무회의 의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공표하는 어떤 시간이 있고 다시 국회로 되돌아오게 돼서 국회의장이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모든 권한이 이제 국회로 돌아오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알아서 국정을 운영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냥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하나 보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음모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하자마자 온갖 의원들이 다 그 다음 날부터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맞장구를 치더니 급기야 초선 의원 75명이 나서서 이것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즉
지금 단순히 이거 압박,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탄핵 심판을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라라는 압박을 뛰어넘어서 아예 국무회의 의결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목적이므로 이거야말로 진짜 국헌 문란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같은 내용으로 최상목 대행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위헌 판결이 난 기억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당시 그때 대상자는 뭡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기각은 되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당시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 아니라고 해서 일단 직무는 복귀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의견이 위헌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 그 이전에 또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서도 위헌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정해졌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 무시를 넘어서 헌법을 짓밟고 있는 처사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금 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장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부작위가 심각한 헌법적 의무 위반이라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권한대행이라는 건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권한대행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럼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회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제대로 안 됐던 쟁점 법안들을 이계의 지금 권한대행에게 무조건 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쟁점 법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결정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6대2냐 4대4냐 5대3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추측이 불가능하고 이 사람은 중립적이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고집하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면 윤 대통령이 기각된다라는 게 확실시 되니까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라면 거꾸로 지금 권한대행의 결정 하나가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끌어내든 아니면 거꾸로 기각이 되든 간에 아예 이런 어떤 쟁점적인 어떤 부분 어느 쪽을 편들어주는 부분을 권한대행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권한 대행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등식이 될 때는 당연히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도 있고 없고 왜 이제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심은 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니 근데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그 예를 들면 탄핵의 인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 판단하는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친 월권 행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물론 민주당의 추천을 받긴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뭐랄까 법적 기준과 자신의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을 갖고 미리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민주당 편에 설 거야 라고 예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줘 라고는 식의 그 인식을 갖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예. 심각한 헌법 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그런 판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후보자를 주착하지 않고 험지에 대해서 공평하고도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선에서 그쳤다면 그건 도리어 국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아니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만약 후보자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한덕수 총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그렇지 않거든요. 초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지금 그 지도부가 예. 며칠까지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줄타내까지 이렇게 압박을 넣는 이유가 너무나 자명하게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큰 걸림돌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앞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별의 순간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교수님,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번 판결이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거치 그걸 논하기 이전에요. 저는 네.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이 사건 관련 기소의 문제죠. 사실은 이 기소라는 것 자체가요. 보통 이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 낙선자에 대해서 기소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선자가 피의사실을 이용해서 민심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조작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 때문에 당선됐을 경우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때문에 제가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기소한 경우는 처음 보는 그런 케이스고 또 하나는 사실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선거법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야당의 고소 고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야당 후보 낙선자만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와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법원의 불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1심문 재판에서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 재판은 형량이 감경된 것이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천양지차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복불복처럼 그러니까 예. 1심과 2심의 판결이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잣대가 이용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피의사실 공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고 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선거법의 계속적인 개정의 취지는요. 돈은 묻고 입은 풀으라였거든요. 계속적으로 하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참에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론가님.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의 부인은 신경쇠약으로 취임식 일주일 전에 당선된 지 취임식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없기 때문에 흑인의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의 흑색 선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 아주 흔한 일이에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그 부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도 누구의 사생아를 낳았다. 뭐를 했다. 전부 다 미국은 선거 기간 동안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은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아니할 수준의 지금 합의에 의해서 그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 네. 미국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그런 마타도어나 유언비어나 혹은 흑색 선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무한 자유를 준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기 대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고 일단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고 했던 게 뭐냐면 조기 대선이 먼저냐, 대법원 판결이 먼저냐. 근데 조기 대선 그러니까
언제 있을 수 있는지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탄핵 심판이 지금 언제 내려질지가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역학 관계를? 저는 뭐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일정하고 법원의 판결하고 아하. 이렇게 연관짓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의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유력 정치인이 2심까지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선택의 기준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조기 대선 60일이잖아요. 그러면 30일 거의 30일 가까이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 야권의 공식 후보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될 경우에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어떤 식으로 서두르는 것 자체가 무죄인 상황에서 서두를 경우에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 예. 법원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법원의 뭡니까 이 지금 파기자판. 예. 파기자판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선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번 2심 판결이 지난번 대법원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었죠. 같은 피의사실 공표죄였는데 그때 당시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해서 2심에 무죄가 나온 상태인데 판례를 뒤집는 것이요. 사실 그것이 단시간 내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조기 대선이 곧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쉽게 판결을 내리기가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평론가님. 이게 이 재판만이 아닙니다. 초유의 사태지요. 야당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 재판만이 아니라 지금 재판이 벌써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초유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있느냐 또는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지금 판단을 대법원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대법원이 하는 행위 자체가 이번 선고로서 이번 선고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가 84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파기자판 맞습니다. 무죄를 갑자기 유죄로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1994년에 파기자판에서 도시계획법 위반해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이유와 주문이 모순된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고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된 직권으로 파기자판을 하겠다라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것이 선례가 없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